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인데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벤처인들이 많이들 오셨는데 우리 벤처인들이 혁신성장을 이루고 그 혁신성장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합쳐져야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우리 겪어온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1986년에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이 자동차가 저와 함께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포니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상륙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고 한편으로는 창피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것은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한 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일본뿐이었고요. 거기에 우리 한국이 문을 두드린 거죠. 창피했던 이유는 품질이 조악해서 코미디 프로를 보기만 하면 이 현대차의 그 조악한 품질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혼다와 현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이제 오히려 구별하지 못하도록 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악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를 수출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고서 유고에서 유고라고 하는 자동차를 수출했고, 그리고 일본도 하고 한국도 하는데 우리는 못하리야 하고 대만이 자동차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들은 지금 전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고와 대만은 자동차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로 우뚝 섰고요. 이것은 저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는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진출을 선언합니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해? 삼성이? 일본 연구소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1위 회사가 되었고 지금은 메모리 비메모리를 합쳐서 세계 1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삼성과 현대차가, 그리고 다른 우리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고 일컫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렵 1987년 여러분이 영화 1987에서 보셨듯이,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겪었듯이 우리는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1987년을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 그래프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이 그래프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민주화까지 달성했다. 여기 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여기 80년은 좀 예외적인 경우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지만 3년 연속 10% 이상 성장한 때는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87년에 우리는 민주화를 달성했고 86년에 아시안 게임,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만방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민연맹에 의해서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라고 우리는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라인강의 기적 몰라? 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 최초로 로켓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V2 로켓가 런던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독일입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뭐 최초는 아니죠.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어서 영국과 미국의 그 군수물자를 나르는 그 함선들을 전부 격파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1941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를 만들어서 진주만을 폭격했습니다.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대양 전투를 치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행기를 만들던 나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고도의 로켓을 만들던 나라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기업들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었다. 그리고 오늘 벤처 우리 행사니까 세계 최고의 벤처 기업들이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래프 1987년 요때를 지나고 나서 기복을 굴곡이 있었지만 틀림없이 하향 추세를 그립니다. 그리고 IMF 사태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서 작년도에 3.1% 성장도 지금 감지덕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기복을 제거하고 추세선을 만들었는데요. 추세선이 이렇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미국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미국도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당히 그 추세를 유지하고 또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이 가파른 하향 곡선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은 이미 여기에서 저희가 대개 2000년대 중반쯤 돼서 한국 경제는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으니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저 하향 추세는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추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혁신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라. 모든 혁신 기업들이 잘 알고 있는 격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다른 방식을 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른 방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추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서민경제에 돈을 집어넣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다시 대기업까지 잘 되는, 이건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 출신인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국민소득론에서 케인즈의 국민소득론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낮은 집단으로부터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집단으로 소득을 이전하게 되면 그 경제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성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 혁신 성장의 주역들이 여기 모인 거고요. 그런데 혁신 성장을 해서 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실이 일부 대기업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전 정부에서는 낙수효과라고 하는 대기업이 잘 되면 그러면 중소기업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잘 될 것이다. 여기에서 대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제도들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지만 매일매일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도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그러는데 예산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도 하나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가 내려왔던 것을 지금 우리는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저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못되었다고 판정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안도 없이 지금 우리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작은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임금 비중이 대부분의 업체에서 10%, 20%일 것입니다. 거기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들은 많은 기업은 많죠. 지금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최저임금이 전부 다 된다고 할지라도 총 비용의 2 내지 3%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서민경제를 잘 살게 하는 것인데 그 서민경제의 아주 일부분인 최저임금만이 마치 소득주도 성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희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오래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혁신성장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오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국 경제는 왜 이렇게 저성장과 양극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저희는 하나의 단서를 이 그래프에서 찾습니다. 아마존이 1994년도에 설립됐고요. 구글이 98년도에 설립됐고 텐센트 98년, 알리바바 99년도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금 시가총액이 기업당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현대차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지금 네이버가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앞서 말씀드린 저 기업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 생태계가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지금 혁신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작은 나무와 큰 나무는 서로 교류를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서로 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도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설립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안드로이드가 자기네는 휴대폰의 운영 장치니까 운영 소프트웨어니까 이것을 가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한국이겠다. 한국의 휴대폰 제조업체라고 해서 한국에 찾아왔다가 계약 조건이 안 맞아서 구글한테 갔다고 하죠.
휴대폰과 상관이 없는 구글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드로이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세계 휴대폰, 아까도 간담회 때 얘기하는데 지금 세계 휴대폰 제조업자들은 구글에 목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생태계처럼 보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창업기업을 열심히 지원하면 그 창업기업은 여기쯤 있겠죠. 그 메마른 땅에서 떡잎을 키워서 조금 자랄 만하면 그러면 죽음의 계곡에 다르게 되고 그 죽음의 계곡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거기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대기업들은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와 그리고 계열사, 여기는 메마른 토지에서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폐쇄적 혁신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국 대기업의 폐쇄적 혁신 모형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플라이 체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은 애플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런 한국 대기업들의 장점은 점차 무뎌지고 그리고 단점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경쟁력은 눈에 띄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대기업부터 인식을 해서 지금 대기업에서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기가 한번 왔었는데 그 위기를 헤어나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혁신벤처였습니다. 바로 2000년대 그 혁신벤처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잘 되었다면 한국 경제는 달라졌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오아시스에 그 몇 개에 의존하고 있는 사막 같은 한국 경제의 생태계가 2000년대 불어넘친 우리 이 벤처 열풍을 잠재워버리고 말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은 벤처에 있고 그리고 사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벤처 정신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에게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벤처합시다. 우리처럼 벤처기업처럼 사고하고 행동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용의 축도 대기업에서 벤처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대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벤처에서 만들어지고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집니다. 성장은 천억 벤처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커서 천억 벤처로 무럭무럭 커질 때 한국 경제는 성장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선배 벤처들이 후배 벤처를 돕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셋이 네이버와 셀트리온과 손을 잡고 수천억 원의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선정과 관리는 네이버나 셀트리온이 하고 그리고 자금 관리는 미래에셋이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모태펀드로 지원을 하지만 그런 모태펀드의 지원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선배 벤처들이 후배 벤처들을 도와줄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하는 지금
그동안 쭉 벤처 2000년대 되었던 벤처 투자 많이 큰 변화가 없다가요. 최근에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가 지금 대폭 강조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최고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축적하고 가다 보면 한국은 다시 예전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엔젤 투자도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2000년 수준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고 좀 더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4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갑갑합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텔레비에 나올 때는 검찰청 앞에서 있을 때만 텔레비에 나옵니다. 대개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쓰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요. 기업인과 정치인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나오는데 기업인들은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포토라인 쓸 때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기업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가 요청했습니다. 저 포토라인 좀 없앱시다.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저게? 인권의 차원에서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저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벤처인들이 전면에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벤처인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좋은 기업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좋은 기업인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해주고 TV에 자주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유니콘 기업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문제라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 문화가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제가 교수 출신인데 우리 교수님들입니다. 저 상하탑에서 나오시질 않습니다. 우리 국책연구원들이 있는데 국책연구원들도 지금 더 이상 이렇게 개방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애타게 국책연구원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규제 장벽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외형이 바뀐다고 해서 내실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래도 외형부터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외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벤처협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형 테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벤처기업인들이 우리 이민하 회장님이나 우리 황청주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하여튼 창업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 하나하나를 제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게 없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해야겠는데요. 민간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하면 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주도해 주기를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작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타트업들에게 계속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들어서 정책을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정책 전환의 가장 큰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뭐 굉장히 그 규제 일변도일 사람일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와서 장관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민간 주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좀 놀라던데요. 제가 아마 이미지 관리를 좀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정부의 정책은 확실합니다. 대기업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은 민간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민간 주도로 가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는 한국에서의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그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민간 주도로 지금 막 바꿨습니다. 모태펀드에 민간 주도 펀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간이 제안하고 그리고 모태펀드가 야 이거 좋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왜 새로운 거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공무원사에 와보니까 밖에 있을 때 보는 것보다 이 정도였나?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하나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에서 비난만 받아왔어요. 물론 그 전에는 또 공무원이 군림하던 시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엮어져서 지금 공무원들이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안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이렇게 바꾸니까 지금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 주도로 바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참 지난 정부에서도 혁신을 하겠다고 그리고 만든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혁신을 하겠다는데 너무 관주도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본질을 그대로 살리자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부여하니까 다양하게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금 불과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기업만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했었는데 지금 그 협업하는 기관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오늘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센터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이지만 민간 주도로 저희는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민간의 제안을 수용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벤처 혁신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오늘 제가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를 당장 수용은 못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하고 그리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장기 과제로 계속 협의해서 실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제기해 준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오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CVC인데요. CVC를 좀 많이 허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 CVC 문제를 저희가 쳐다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문제에 얽혀 있는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현재 CVC에 해당되는 한국의 제도가 있습니다. 벤처지주회사입니다. 자, 벤처지주회사가 CVC에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저희가 이번에 공정위에서, 공정위가 정말로 예전 공정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벤처지주회사에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직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저희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은산분리 문제와 재벌들의 그 지배구제 문제 여러 가지가 쫙 걸려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을 그렇게 들일 것이냐. 더 좋은 방법이 여기 빨리 할 수 있는 게 벤처지주회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벤처지주회사를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진짜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벤처지주회사 현재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그 문제를 쳐다보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관촌을 다녀왔고요. 칭화대학의 터스팍이라고 하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얘기가 중국이 10년 전에 우리한테 와서 배워갔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저기는 엄청난 성과를 얻고 있고 우리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비교할 때 미약한 성과밖에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관촌을 갔다 오고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관촌이라든가 아니면 실리콘밸리를 보고서 우리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판교의 테크노밸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파크이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갔다 오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폐쇄적입니다. 그런 걸 느끼셨나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저는 갔다 오고서 이것은 폐쇄적 모형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건물과 건물 간이 폐쇄적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에 창업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이 전부 폐쇄적입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점심 먹으러,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거기 창업자가 우연히 만나서 제 얘기를 1분만 들어주실래요? 하고서 얘기해서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냥 검색 엔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수없이 많은 투자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투자자가 니네 보니까 수익 모델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니까 그냥 하여튼 뭐 내가 돈이 남으니까 좀 돈 좀 투자할게. 그것이 오늘의 구글을 만든 거 아닙니까? 쫓아다니든 어떻게 되든 대기업과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스타트업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판교 테크노밸리는 그 모델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 우리 기업들이 제2밸리의 한쪽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설계를
개방형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 제가 가서 다 뜯어고치자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뜯어고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현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장관이 뜯어고치자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모델이 나올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문제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연구소, 대학과 정부가 서로 네트워킹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산학연에 대해서 우리가 R&D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기술 지원에 애타고 있고요. 대학 교수님들은 나는 중소기업 돕고 싶은데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산학연 지원이 잘못됐다는 비판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는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제 1호 정책으로 제가 내세웠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해서 지금 제도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검찰과 경찰과 특허청과 관세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조만간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못 기술 탈취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치실 일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을 받을 때는 비밀유지 협약서를 써야만 되는 문화로 바꾸고 싶습니다. 벤처기업협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해결도 저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끝장 캠프를 통해서 한 번에 모아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규제 개혁법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과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어서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450억인가요? 몇백억 정도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우리가 약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기술개발 기업이 저희 중소벤처기업에 와서 새로운 기술개발 제품이라고 인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하고 약정한 그 공공기관하고 납품을 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려있는 정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부처입니다. 마음껏 저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자랑할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신 분들은 의외의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부처하고 문제가 생길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관료를 상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대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지금 그런 좋은 결과를 낸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저희 공영 홈쇼핑이라고 저희 중소기업 지원하는 홈쇼핑이 있습니다. 그 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전부 100%로 바꾸겠다고 저희가 선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갑질이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왜 갑질일까요?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제 더 이상 납품을 못한다. 그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계약한 것은 저희가 다 받을 거고 따라서 저희는 선언을 했지만 연말까지는 그분들은 그냥 납품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100% 메이드 인 코리아만 저희는 홈쇼핑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모든 과실은 해외에 있는 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해외 고용이 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국내 생산을 늘려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성장과 양극화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정책이 있는데 다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의문이 있으면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의 가는 길이 저희 나름대로 우리 한국 경제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가는 것인데요. 이 길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이미 바뀌었는데 현장에서는 모르고 그리고 아무도 그걸 시도하지 않는 사이에 다시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헤쳐나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